여당이 국회의장 가져가면 견제견으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하고 한 것들이 지금까지 30년간 운영해왔던 룰 아닙니까? 총선의 민심은 새로운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은 관행과 폐단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치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만요. 코로나 관련해서 오늘 여권에서 의대 정원을 500명가량 늘리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두 분 의견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의원님? 네. 의사분들 정원을 좀 티오를 좀 늘려야 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의료 인력 현황을 좀 보면은요, 그 인구 1,000명 중에 활동하는 의사가 2.3명 정도입니다. 근데 OECD 평균은 3.4명이거든요. 한 6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네. 특히 지역별로 봤을 때도 이제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들도 많아서 의료진을 좀 늘리고 각 지역에 고르게 좀 분포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런 입장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떤 팬데믹 현상이 발생하니까 의료의 어떤 방파제 이런 구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의료인의 정원을 구상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의료계에서는 약 반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30년째 지금 죄송합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 잠시 후에. 네. 확진자가 다시 우려할 만큼 늘고 있습니다. 중대본 1차장 박능호 복지부 장관의 입장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오전 수도권 집단 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주재하에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하여 5월 28일 11시까지 총 8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63명은 물류센터에서 감염된 환자이며 19명은 이들에 의한 접촉 감염입니다. 물류센터 근로자 및 방문자 등 4,159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오늘 대부분 완료할 것으로 보이나 이들에 의한 수도권 지역사회의 연쇄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이 총력을 다해 추적하고 있으나 이미 일부는 지역사회로 전파되었거나 지금도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현재는 수도권 내에서 연쇄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 환자가 잠복해 있을 위험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추적하고 있으나 앞으로 1, 2주의 기간이 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고3 학생에 이어 어제 예정대로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걱정이 있었으나 오래간만에 학교에 등교한 아이들이 선생님과 친구들과 만나 밝은 표정으로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초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 감염은 학교로 연결되고 결국 등교 수업은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학생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권의 초기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보고 내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의 모든 부문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모든 공공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6월 14일까지 중단하겠습니다. 연수원,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극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수도권 내 정부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취소하거나 연기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밀집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유흥시설의 경우 6월 14일까지 운영을 자제하고 운영을 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수도권 지자체에서 내린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민 여러분께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6월 14일까지 약 2주간은 가급적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다수 발생한 음식점, 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각별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거리 두기 등 생활 속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다수가 모이는 밀폐된 시설의 이용을 가급적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과 사업장에 대해서도 당부드립니다. 각 기업에서도 시차 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집도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코로나19 속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의대 정원까지 여쭤봤어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가 2.3명, 밑에서 OECD 34국 중에 밑에서 두 번째다. 네.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의대를 정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 의대가 OECD에서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1년에 3,058명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10년 안에 빨리 따라잡을 수 있고 졸업생이 늘어나고 있다. 네. 뭐 이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 의대를 졸업해도 전문의가 되는 데는 한 10년 걸립니다. 지금 의대 정원해도 10년 뒤에 정원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어떤 의료 시스템 환경을 개선하고 예를 들어서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것도 빨리 논의의 장에 올려서 어떤 선진국의 발빠른 의료 행정에 따라잡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의대 정원만이 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여야의 원내대표 초청해서 오찬했습니다. 영상 먼저 볼 수 있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오늘 낮에요. 상춘제 앞 청와대 상춘제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날씨 너무 좋습니다. 건강 괜찮으십니까? 오늘 대화도 말씀만큼 좋고 그래 됐으면 좋겠네요. 물론 저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김 대표님 잘해주시면 뭐 술술 넘어가고 다 가져간다 이러고 하면 빨리 들어가는 게 더 부담스럽겠죠? 자, 오늘 노영민 실장만 비서실장만 배석한 채 회담이 길어져서 2시간 반 넘게 이어졌고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 나왔을까? 아직 혹시라도 청와대 입장이 나오면 청와대가 보통 발표하잖아요. 이런 이제 홍보수석실에서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합의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전처럼 그냥 흔히 입장차만 확인하고 나오는 회담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그냥 막연한 예감이 드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분위기가? 뭐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 합의된 내용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앞으로의 절차 같은 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내용들? 아니, 제 얘기는 앞으로 뭐 정례적으로 회동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예를 들어 구체적인 어떤
컨텐츠가 하나하나 나온 것보다는 네.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만나자, 네. 대화를 원활히 하자 그 이런 정도 내용들이 수준에서.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 코로나19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반이. 그래서 뭐 긴급 대응 체대 협력이라든지 네. 또 뭐 추경 관련이라든지 네. 기타 뭐 여러 사안이 논의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다 가져간다는 말만 하지 않으면 다 가져간다는 게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 18석입니다. 네. 아, 그냥 일단 의견을 여쭤볼까요? 18석 다 가져갈 수도 있습니까?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결정하게 된다면 뭐 가능하죠. 예. 그럼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너도 가져갈 수 저희들이 있다. 그런 최후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걸 완전히 닫아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당연히 야당하고 얘기해가면서 원 구성을 해 나가야 되겠죠. 예. 12대까지는 여러 가지 우리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군사정부 시절에는 다 독식했습니다. 그러나 13대부터는 전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8대 같은 경우는 저희 보수 쪽에서 170석, 180석을 했고 민주당 쪽에서 한 70석 해도 9대 6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나눠야 된다는 거는 뭐 논리는 맞고요. 30년 동안 지켜왔고요. 또 세계 각국을 한번 돌아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쪽 당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당이 다 가져가더군요. 예, 네. 독일은 완전히 나누고 있고요.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 다 나누고 있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법안의 성격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다. 그리고 그것이 상생과 협력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태년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개원으로 협상할 생각 없다는 겁니다. 네. 법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건데 들어보겠습니다. 개원 협상에 협의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합니다.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미래통합당 당선인들이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펼치겠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우리와 같은 개원을 위한 협상은 없습니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고 정해진 날짜에 개원을 합니다. 저걸 좀 여쭤볼게요. 어차피 상임위 18개가 구동이 되면 각 상임위는 아마 대부분 민주당 의원분들이 다수가 될 겁니다. 네, 네. 상임위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수가 중요하고 어차피 우리 법은 중요한 법은 여야 합의를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정무위다, 국회의다, 국토위다 그러면 국토위원장이 민주당이면 뭐가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위원장은 전체 상임위 네. 운영에 대해서 통과를 하기 때문에요. 안건 상정이라든지 계획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을 잡는다든지 하는 것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뭔가 책임을 지고 어떤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론적인 이야기겠죠. 뭐 국회 없자는 거냐 어제 좀 개강된 많은 거 나왔는데 이제 말씀하신 사실은 이제 앞서서 협상에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 말이 여당이 다 가져가 버리면 국회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1대 때부터 12대 때까지는 국회법에 맞게 이제 상임위를 배분해 왔습니다. 다시 네. 말씀드리면 이제 다수당이 독식을 한 거죠. 독식을 하라고 규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투표로 이제 상임위원장을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13대 때부터는 조금 이제 다른 운영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을 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야당의 뜻대로 오히려 이제 원이 구성되게 되니까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의석 배분 비율대로 이제 상임위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요. 과연 그러면 그때 이제 이후에 만들어졌던 관행이 맞는 것이냐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분들이 뜻밖에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의석을 지금 여당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럼 그 의미도 저희가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 하에서 저희들이 네.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주민 의원에 이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장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예를 들자면 회의 소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 소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의사 일정 조정도 아니, 그럼 여러 가지 부위원장이 와서 이렇게 의사봉투 드려서 예, 제가 그건- 대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네. 위임을 해야 됩니다. 위임을 해줘야죠. 근데. 그리고 네. 법안 상정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 발언도 제지할 수 있고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유관기관의 여러 가지 어떤 영향력 네. 이런 걸 보면은 상임위원장 권한은 상당히 막강하다. 이 법안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상임위원장 그 숫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18대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었다. 그래도 9대 6으로 나눴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계를 12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지금하고 전혀 반대 상황이 나옵니다. 저희가 저 자료 화면과 속기록을 전부 확인했는데 보겠습니다. 당시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 주호영 수석 부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해 달라는 건데 과반 의석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맡도록 하면 협상 필요 없이 그냥 지난번에 미국 민주당이 한석 많아서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도 14대까지인가 한석이라도 많으면 전체 상임위원장을 가졌었는데 지난번 일로 생긴 시절인가 그때 과반 당이 안 나오는 바람에 이래 의석 비율로 배분하다가 그것이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데 그러자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죠. 의회 독재하자는 거냐, 나누자. 지금하고 정말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반면 18대 총선에서 81석 차지했던 민주당은 그때 이제 12대 국회까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네, 그 주장을 똑같이 해서 지금과 어쩌면 이렇게 이제 위치만 바뀌고 상황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뭐 원론적인 이야기는 해주셨고, 그래서 원구성 협상은 잘 되겠습니까? 이거 시간 지킨 적이 거의 없다면서요? 네, 사실 시간 지킨 적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도 법과 원칙을 정하고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이번에 무조건 좀 법과 원칙에서 정한 기한대로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협상의 핵심은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협상이 돼서 네. 시한을 좀 맞춰서 개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은 박 의원님 말씀은 이렇게 협상하지만 결국 법사위원장의 키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들리고요. 네. 네. 전체적인 현황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말씀드리면 18대는 185대 71석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177대 103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기울어졌다. 그래도 9대 6으로 나누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법사위원장 말씀을 하시는데 18대 19대 법사위원장을 완전히 저희들은 민주당에 양보했습니다. 그 당시 보면은 18대는 유선호 위원장한테 법사위원장 초반에 후반에는 우윤건 위원장 네. 또 19대는 초기에는 이상민. 박영선 위원장 네. 또 후반에는 이상민 위원장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때 저희들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다 했다 이런 말씀을 그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까지 듣고 넘어갈까요? 네. 다 야당일 때 다수당일 때도 법사위는 야당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면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그렇게 단편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의 기능, 그중에 체계작구 심사 기능이 남용되고 있다라는 지적은 또 양당이 공의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하는 얘기는 모든 법을 법사위에 몰아놓고 법사위에서만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원래대로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네. 법사위를 게이트로 만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런 어떤 전제가 좀 성립이 된다면은 또 좀 더 유연하게 얘기를 네.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방안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도 그런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상임위원회에다가 법제 권한을 주는 방안. 그런데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그 법제 이런 관련해서 법체계 자구 심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려웠었고요. 또 그 당시 그 법사위원장이 예를 들자면은 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박모 씨의 그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아가지고 예산이 이월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법사위원장이군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그 어떤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어제도 이야기 권성동 네. 의원님과 네. 이야기 많이 네네. 나눠서 여기까지 하고요.
주제가 무겁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참 상황도 안 좋은데 윤미향 당선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한숨부터 쉬시네요. 어떻게 하죠? 자, 등원은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저희들이 계속 그 같은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그다음에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에 따라서 적절한 책임을 묻든지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입장은 저희들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죠? 네, 어제 나온 알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 보면 진보 진영 지지자의 절반 정도도 윤 당선인의 사퇴 70%. 네, 전체는 70%인데 예. 진보 진영 지지자들의 절반 정도도 사퇴 쪽에 기울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의연 또 정대협이 해왔던 30년간의 활동에 의미가 네. 있고요. 또 그 의미가 단순히 국내적인 부분에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또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확인을 하고 네. 그 뒤에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대구 집회에 나오셨더라고요. 어제 할머니는 이제 이런 식의 수요 집회 좀 방식을 바꿔보자 이렇게 요청하시. 손여상 옆에 딱 앉아 계시군요. 네, 반론 듣겠습니다. 예. 매일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등원 전에 입장을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도 굴복 말라 이런 뭐 메시지도 보내고 있고 또 김태년 원내대표도 사실 확인이 먼저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우이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같은 경우는 공천 때 엄격하게 검증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어떤 동향을 보면은 그 민변 회장 출신인 백승현 변호사한테 여러 가지 변호 제안도 하는 거 보면은 정면 돌파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하신 말씀 인터뷰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도 할머니가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했어요. 제가 뭐 어떻게 신청하고 뭐 가는 거 모르고 했는데 이제 그 우리 원장님이 300만 원 공탁금을 대딱하고 기반해놨으니까 그러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고 일본한테 강력하게 내가 투쟁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는 했는 것 같아요. 해놨다 그러니까 이제 했지요. 끝에 가서 그랬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출마하지 예. 말라고 윤미향 당선인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예. 아, 그럼 그때는 안 된다. 할머니가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안 된다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모르지요.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제 안 된다고 그랬겠죠. 없습니다. 다만 왜 30년 동안에 위안부 문제 해결한다고 해놓고 30년 동안에 팔아먹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보니까 엄청나더군요. 이거는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고 그러니까 2012년에 19대 총선 때 비례 신청을 냈는데 할머니는 뭐 꼭 자의적이지는 않았고 주변에서 해서 그때 윤미향 지금 당선인이 그때 만류했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조금 서운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도 2012년 총선 때 비례 신청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런 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요. 네. 제가 그게 좀 네. 곁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부 언론이라든지 또 윤미향 당선인 측 또 일부 민주당 우리 정당 측에서도 이용수 할머니가 비례대표 신청을 못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다 이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시는데 그것도 물론 극히 일부는 있겠죠. 그러나 이용수 할머니의 입장에서 두 번째는 30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 해결을 해놓고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했다는 배신감이 더 크고 또 다른 한편으로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거기에 대한 분노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이 같이 곁들여져서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권에서도 그렇고 사리사욕을 채웠다는데 정확한 근거가 뭐냐? 그거는 네.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 밝혀지겠죠. 이제 다시 그러면 그게 드러날 때까지는 그렇다고 의혹만 가지고 의원직을 뺏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거는 맞습니다. 네. 의원직은 지금 현재 그 공직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의 어떤 벌금이 구형되거나 네.
아니면 그러니까 사퇴를 시킬 수는 없지 예, 않느냐. 국회법에서 네. 500만 원 이상이 되거나 다른 법에서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상형이 나와야 되죠. 구금.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죠. 예, 구금 뭐 이상의 어떤 그렇습니다. 그런 네. 처벌이 됐을 경우에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럼 되는 게 아닙니다.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이 사퇴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 의혹은 난 다음에 사퇴해도 늦지 않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법의 어떤 차원에서 네. 어떤 처벌을 한다면 그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겠죠. 네. 자, 내일 모레니까 사실상 민주당 입장이나 저 당 지도부의 입장이나 윤미향 당선인이 말을 아끼고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아마 내일 모레 임기는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틀림없이 그 통장하고 회계장부 들여다보는 건 뭐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동안 억울함이 풀리거나 아니면 혐의가 입증되거나 네. 둘 중 하나일 텐데 네. 예를 들어 소환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윤미향 국회의원입니다. 네. 국회의원은 소환 자체도 쉽지가 않고 네. 그럼 예를 들어 소환하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검찰에? 일단은 저희 뭐 당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눈 적은 없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좀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의혹 해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검찰 소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이것은 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체포구금에 소환을 하기 때문에 네. 회기 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네. 회기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국회는 네. 그런 경우는 소환에 보통, 갈 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차. 그래도 안 나가시는 경우가 태반이죠. 예, 의원님들은 예. 현역 의원님들은. 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불발이 없는데 내가 뭐 앞으로 잘 해보자고 얘기한 거죠. 뭐 당이 빨리빨리 적응을 하지 않으면은 유권자의 사이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이렇게 자꾸 뭐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변화에 좀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되자. 그래픽 하나 줘보실래요? 저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야권의 대선 주자분들과의 관계를 봤더니 아시다시피 온 국민이 다 압니다. 다들 썩 좋지 않습니다. 네, 새 인물을 찾으실 건지 물론 비대위원장이 새 인물 찾는다고 해서 대선 주자가 되는 건 아니고 이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또 홍 전 대표는 입당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복잡 미미하죠. 지금 아직은 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에서는 사실 당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하게 지금 지지부진한 당의 새 인물을 만들어주세요라는 마음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더 크죠. 그죠? 예. 이 안에는 없습니까? 이 안에도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인물도 올 수도 있고. 네. 예.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 분위기가 무겁네요. 코로나 때문에 제 머릿속에 계속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네.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이야기하면서 보수 뭐 이런 이야기, 자유우파 말 쓰지 말아 했다. 예. 미래통합당은 보수 자유우파 정당. 네네네. 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진보나 보수나 중도라 이런 말을 쓰지 마라. 그렇습니다. 저는 네. 지금은 진보가 보수를 닮아가고 진영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예, 거예요. 보수가 진보를 닮아가고 네. 그렇게 변하는 왕창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쓰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고 자유우파라는 개념도 유럽에 보면 자유우파 정당이 좌파의 모든 정책을 노동 정책, 환경 정책 다 가지고 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변화하는 쪽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그런 집단이 되자, 그런 정당이 되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 원론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제 네네. 시작하면 네네. 뭐 재정 확대부터 시작해서 뭐 기본소득부터, 고용보험 확대하자 고용보험부터, 오늘 이낙연 당선인이 9월에 당장에 하겠다는데 아마 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도장 찍고 와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동안의 당의 정체성과 매우 다른 비대위원장과 그 비대위원장의 정책이 앞으로 쭉 가게 되고 그러면 100여 명의 의원님들은 이거 우리 당과 생각이 많이 다른데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질 것 같은데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것이 좌파의 어떤 정책이다고 이렇게 너무 편협적이게 생각한 것을 이제는 네. 좌파의 어느의 소유의 정책이 아니다. 네. 이제는 같이 닮아가고 같이 그 좋은 정책이라면 같이 수용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하나의 원리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비대위원장이 좌파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줘. 예, 좌파 우파 그렇게 꼭 표현을 한다면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좀 빨리 끌고 왔습니다. 오늘 4년 전에
지하철에서 스크린 도어를 점검하던 젊은 청년이 20살의 청년이 혼자서 점검하다가 기억하시죠? 네, 구의역의 김군 열차에 치여 죽은 그날입니다. 네, 영상들 보면서 사진들 좀 돼 있죠. 네, 의원님들 의견 좀 듣겠습니다. 저 컵라면 아시죠? 그래서 김군은 유품이 컵라면이랍니다. 자, 먼저 이렇게 두 분 다 국회의원이고 이제 내일 모레면 재선 의원이 되십니다. 그 4년 동안 뭐 바뀌었어요, 의원님? 사실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김용균법이라고 하는 네, 통과가 됐었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김용균법 통과로도 지금 구역 참사 관련된 일 반복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 네, 또 최근에도 계속 그 대형 참사가 벌어지고 있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지금 되고 있어요. 네. 20대 때 하나씩 할게요. 산업안전보건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김용균법으로는 이제 그 처벌 대상 범위가 좀 넓어졌죠. 뭐 네. 원청에도 형량도 좀 높아졌고. 처벌 대상 범위가 원청도 네. 책임을 지는 것으로 넓어졌고 그다음에 형량도 방금 말씀하신 네. 대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뭐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구역 사고 같은 부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고요. 또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처벌 기준이 높아지지 않음으로써 네.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는 그렇죠. 평가를 좀 받고 있죠. 네. 예. 실효성이 없습니다. 네. 네. 2인 1조 지켜집니까? 2인 1조는 또 법제화되는 데서 좀 실패한 부분도 있어서요. 돈 지켜지지 든다고 다 안 않았죠. 하죠? 네. 네. 그래서 뒤에서 지하철 오면 안 보이는 겁니다. 네. 저런 사고는 또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뭐 노회찬 전 고 노회찬 네.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 해서 이제는 법인 플러스 네. 또 경영자까지도 처벌하자 뭐 이렇게까지 지금 제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걸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게 여러 가지 고의나 과실이 같이 네. 겸비돼야 됩니다. 네. 고의 과실이 전혀 없는데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어렵단 예, 말씀이세요? 논의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차원이고요. 네. 지금 또 대한민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도 살릴 수 있는 묘안이 있는지도 네. 좀 더 그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지 저희들이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 의원님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기업의 큰 화학회사다, 네. 정유회사다. 중요한 부분, 위험한 부분 하면 용역주입니다. 용역업체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그날 며칠 전에 출근한 친구, 젊은 친구 보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고 납니다. 죽습니다. 대기업의 사장, 회장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거의 그런 식의 제도들이 운영돼 왔죠. 예.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제 생각은 네. 저는 20대 국회 때 이제 노회찬 의원님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동 발의했었고 네. 토론회나 이런 것도 했었었는데 21대 때도 당연히 그 법 제가 발의를 하든 아니면 지금 의지를 갖고 있는 또 초선 당선인들이 있어서 네. 발의가 되든 꼭 통과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함으로써 기업에는 당장 좀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될 수 있죠. 네. 지금 매일 3명씩 그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분들이 돌아가고 계신 이 상황도 저희들이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되고요. 특히 안전 기준을 갖춘 기업들이 서구에서 유럽에서나 이럴 때 보면은 전국적으로는 경쟁력 네.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너무 아까 좌파 우파 구분하지 않겠다, 좁게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법에서부터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또 충분히 참고해서 네. 너무 과도하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이지 저희들도 원칙적인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험한 일을 외주화시키는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심해서 마지막 질문은 오늘 잠시 후에 이제 저희가 아시겠지만 오늘 확진자가 79명이나 나와서 보면 쿠팡의 그 물류센터의 확진자들을 보면 그 30살 여성은 지난주에 초등학교에 돌봄 가서 일하다가 여기 투잡하는 거예요. 20대 청년은 쿠팡에서 일하다가 이걸로 돈이 안 되니까 또 콜센터 가서 일하다가 콜센터에서 번져버린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서민들의 너무 잘 아시죠, 두 분 다. 서민들의 하루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살짝 엿보인 겁니다.
내일 모레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두 분 재선 의원의 길을 가시는데 정치는 이런 청년들에게 무슨 역할을 해야겠습니까? 그 포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대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민생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안전을 챙길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21대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고쳐져서 정말 국민들의 안전과 또 민생을 돌볼 수 있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정말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초선 당선인들이 지금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와는 좀 다른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님. 예. 방금 이런 것 쿠팡이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야에 근무하는 또 많은 다중이 근무하는 이런 분야를 보호하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또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외국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800개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두 개, 10개, 2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리쇼링 관련 네. 법안이라든지 또 주 52시간을 너무 묶어서 국제 경쟁력을 잃는 이런 건 R&D 분야라든지 연구 분야 이런 분야는 좀 더 예외를 탄력적으로 허용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쪽에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저희가 원래 원 시작 전이라 좀 즐겁게 재밌게 끌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성중 의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